자, 우선 이, 이 총괄성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이 총괄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괄성은 이제 뭐냐면 용매 혹은 용질. 자, 용매와 용질이 무엇을 구성하는 성분들이죠?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용매, 용질의 화학적 성격. 자, 용매, 용질의 화학적 성격은 그것을 구성하는 이제 용매, 용질들이 구성을 하는 용액의 성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용매의 어떤 화학적 성격이 있을 거고 용질의 어떤 화학적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용매의 성격과 용질의 성격이 걔네들이 섞여 만들어진 용액의 성격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안 줄까요? 예를 들면 그 여러분 다 이제 댁에 가시면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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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민펀 그 뭐냐면 댁에 가시면 이제 엄마 어머니 혹은 아빠 엄마 아빠의 어떤 개인적 성격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좀 이래. 그런 거 다 있죠, 그죠? 느끼잖아요, 여러분 나이쯤에는. 그냥 예를 들면 뭐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내가 사랑하고 고마운 분야 이걸 넘어서 그냥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객관화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소중한 분인 건 맞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거와 별개로 그럼에도 우리 엄마는 좀 이래 우리 아빠는 좀 이래 동판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 엄마의 성격과 아빠의 성격 때문에 결정되는 집안 분위기라는 것도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어 없어요? 규영아 있어 없어요?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유쾌쾌활한 집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용하고 뭐 차분한 집안도 뭐 그래 뭐 집에서 맨날 가족끼리 대화 1도 안 하고 TV만 보는 집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컸던 집안은 네, 정말이에요. 내가 컸던 집 내가 자랐던 집안은 이럴 때 되게 너무 남 얘기하는 거 같을 때 나는 그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집에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다들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TV만 봐요. 진짜 그냥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그런 집도 있지만 막 파티도 하고 막 서로 재밌게 놀고 막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매 용질의 화학적인 성격이 보통은 용액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보통은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매 용질의 화학적 성격과 무관하게 각각의 존재 비로 결정되는 화학 용액의 성격 요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의 성격, 우리 아빠의 성격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래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 가정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허용된 아빠의 최대 개수 이런 건 우리 아빠의 성격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너 어려운 말 했어요? 자,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 집의 아빠의 최대 개수 몇 개까지예요? 이게 법에 있어요, 법에 한 가정의 아빠의 최대 개수 몇 개? 준형? 몇 개?
최대 한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 한계. 내가 되게 어려운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건 내 아빠의 퍼스널리티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런 성격들이 용액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용액의 총괄성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바로 몰 분율로 결정되는 성격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용액의 총괄성을 누구랑 연결지어 설명해 볼 것이냐? 바로 연력학을 통해서 용액의 총괄성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상태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상태란 말이 있죠. 상태. 자, 상태. 우리가 평소에 가정하는 상태, 니기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만 있을까요? 사실 다른 상태들도 억수로 많을까요?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태들이 특별한 압력, 특별한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기압 25도씨 조건에서 살기 때문에 보통 고체, 액체, 기체만 보는 거지 그 외의 조건에서 아주 희한한 상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뭐 고체, 액체, 기체 고놈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그 상태 변화 방향, 이 변화 방향에 대한 무질서도, 그걸 그 유명한 함수 엔트로피라고 하죠. 그것의 변화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밀도 상태 고체.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고밀도 상태 액체. 그리고 가장 밀도가 낮은 상태인 보통의 경우 기체. 이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융해라고 얘기하죠. 융해란 말 알죠? 융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퓨전이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증발이라고 하고, 증발은 기화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베이포리제이션 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되건 액체가 기체가 되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은 여하튼 항상 흡열이에요, 항상 발열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지우개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에잇. 자, 뭐가 됐건 간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항상 흡열이에요, 항상 발열이에요, 무조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과정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시연아?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뭐예요? 요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무조건 흡열이죠. 그래서 열을 가해줘야 얼음이 물로 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을 가해줘야 물이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무조건 흡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흡열. 이해 준영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준영아. 완전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에 무질소도 변화. 이 무질소도 변화는 당연히 무질소도 증가입니까? 무질소도 감소입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당연히 무질소도 증가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이 고체가 액체가 되어 기체가 되는 과정의 서라운딩 입장에서의 열량 변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시스템은, 이 물질은 흡열이 돼야 이렇게 상태가 변하죠. 맞나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받아들인 열은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누가 공급했으니까 얘가 열을 받았겠어요? 주변이 열을 공급했으니까 그 열을 얘가 받았겠죠. 그러면 주변 입장에서는 얘는 열량이 많아졌겠어요? 열량이 줄어들었겠어요? 이 입장에서는 열량이 줄어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만큼 그 열이 시스템으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열을 받아 얼음이 물로 녹고 열을 받아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규영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서라운딩은 무질소도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도원아? 서라운딩은 무질소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라고요? 나한테 1년이나 배웠으면서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뭐라고? 허허이 시험 것스? 자,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무질소도가 감소. 뭐냐면 열량 감소. 그러면 무질소도는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 도움버스. 그랬나요? 그런가? 그런데 강의는 다 이렇게 유튜브에 있잖아요. 다 찾아봐야죠. 네. 나한테 물어보든가. 그런 거야? 끝까지 안 지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잃어요. 열을 잃으면 무조건 무질소도 감소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열을 얻잖아요. 열을 얻으면 무조건 무질소도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열은 무슨 운동을 증가시키죠? 열은 항상 무슨 운동을 강화하죠? 열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무슨 운동이 증가해요? 바로 chaotic motion이요. 우리말 번역 무질서 운동. 열을 받아들인 대상은 항상 무질서 운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시스템이 됐건 서라운딩이 됐건 뭐가 됐건 열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이 알겠죠? 가물가물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이 말을 다 외워야, 알겠죠? 다 외워야 돼. 연력학 쪽은 입시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꼭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열을 잃으면 무질서 운동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열을 잃으면. 자 봅시다. 밥을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요, 체중이 줄어들어요?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규영아, 갑자기 밤에 치킨이 먹고 싶어. 그래갖고 먹지 말라는 야식을 11시 반에 시켜가지고 치킨을 냠냠냠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하면서 갑자기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저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체중이 늘었어, 줄었어? 규영아.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 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어렵군.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좌르륵 다 쏟아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저울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당연히 체중이 다시 줄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열을 얻으면 무질서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나요. 열을 뱉으면 무질서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 운동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써놓은 말이 그거라고요. 이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받아들였죠. 열을 받아들이면 이 물질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받아들인 열을 누가 줬어요? 서라운딩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내어놓았으니까 얘는 무질서도가 감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자, 이러한 변화라는 게 바로 고체가 액체로 녹고 액체가 기체로 증발을 하는 요 변화. 지금 예를 들면 물론 거꾸로 일어나는 변화도 있지요. 근데 지금은 그 거꾸로 일어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우선 요 방향에 대해서만 우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이 부동호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거꾸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부동호를 다 반대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자발적이려면 델타 S 유니브, 델타 S 시스템, 델타 S 서라운딩. 자, 이게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이건 누구의 엔트로피 변화겠어요?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겠죠? 요 세 개 사이의 수리적 관계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찬이야, 맞죠? 그렇다면 여기 어떤 내가 정해놓은 이 변화가 자발적이라면 이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시연아? 요거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까먹었구나. 자발적이려면 민펀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 뭐냐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일 수 있는데 0인 것은 평형이고 가역일 때 0이 되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려면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잘 일어나려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앞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금 제시된 이 변화는 시스템의 경우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고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양수고 얘는 부호가 음수인데 두 개를 더한 게 양수일 때만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경우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의 크기 그리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의 크기 어디가 더 크거나 어디가 더 작아야 되겠습니까? 규영아, 어디가 더 크기가 더 커야 되겠어요? 이쪽이 커야 이게 말이 되겠죠? 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두 개 더해서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크기가 음수 쪽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 쪽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 쪽 크기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변화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려면 물질의 무질소도는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변은 작게 감소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은 무조건 시스템 입장에서는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은 무질소도가 여하튼 더 크게 증가하고 서라운딩은 무질소도가 조금만 감소할 때 이런 변화가 쭉쭉쭉 잘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으로 상태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자, 이때 두 번째 자,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이 있죠.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 자, 예를 들면 델타 H 퓨전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융해열이요. 융해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융해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뭐를 뭐로 바꿀 때 필요한 열이에요? 고체를 액체로 바꿀 때 필요한 열량이죠? 그래서 고체를 액체로 바꿀 때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열량을 융해열이라고 한다고요. 얼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이 되는 게 아니고 열을 가해야 물이 될 텐데 걔를 다 녹게 만드는 열량을 융해열. 이 값이 우리 주변에 흔한 얼음의 경우 6kJ/mol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음에다가 이 정도 열량을 주면 얼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 중 짜잔. 자, BAP 여기에 있는 베이포리제이션 요걸 줄여 쓴 건데 이걸 보통 무슨 열이라고 얘기하냐면 기화열. 그래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될 텐데 그 끓일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이 대략 또 어느 정도냐면 물의 경우 대략 이 정도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은 주변 온도 조건. 주변의 온도가 예를 들면 뭐 100주를 주변의 온도가 뭐 10도일 수도 있고 20도일 수도 있고 주변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달라졌을 때 융해열, 기화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다 달라집니다. 주변의 온도 조건이 달라지면 얼음의 융해열 약간 변하고요. 물의 기화열도 약간씩 변합니다. 그런데 주변 온도 조건이 변해도 변하긴 변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물질이 정해지면 그 물질의 융해열과 그 물질의 기화열은 온도에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는 변합니다. 실제로는 변하는데 그냥 이 값이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 거의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 결국 주변으로부터 델타 S 퓨즈 혹은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즉 융해열, 기화열 정도의 열량이 공급되어야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깜짝.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 교영을 치워도 되겠어요? 으쌰.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식 하나를 써드리겠습니다. 바로 델타 S 서라운딩.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이런 꼴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도원 저 수식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할까요? 저 수식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규영, 왜 저 수식은 증명할 수 없죠? 그런가요? 정답! 바로 이 수식이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 누가 있을까요? 찬유? 이 식 누가 정의했죠? 한 번쯤 들어본 이름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동판? 자, 요거 이 식 누가 정의했죠? 좋아요. 민판? 누가 정의했죠? 좋습니다. 좋아요. 바로 클라우지우스요. 클라우지우스가 무슨 연구를 하다가 저 수식을 정의하게 됐죠? 누구의 연구를 살펴보다가 클라우지우스가 저 식을 정의했죠? 카르노 사이클이요. 물리 시간에 카르노 사이클 배운 적 있죠? 기영아 배운 적 있어요?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죠.
그걸 연구를 하다가 클라우지우스가 이걸 발견해냅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하면 되게 재밌는데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은 정의를 한 거라 이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수식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합니다.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등온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 수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마이너스 시스템의 열량 변화로 바꾸어 썼습니다. 근거는 뭐죠? 왜 저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민판? 왜 저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규영아, 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정답! 박수! 규영아, 기분 좋죠? 그래. 규영아, 돈 걸었어요? 저번 주에 그 친구끼리 싸우면 돈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싸웠습니다. 그죠, 시연아, 그죠? 그래서 그 창원과학고에 가면 2학년 학생들 중에 창원과학고에 그 뭐냐면은 저기 재혁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또 그래, 동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서 현피를 뜬다고 하다가 드디어 현피를 떴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생한 영상이 단체 카톡방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카톡방에 규영이를 초대하도록 할게요. 규영아, 기쁘죠? 규영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둘이가 현피를 떴던 그 모든 실황이 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연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규영이가 돈을 걸어야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규영아? 돈 걸어야죠. 돈 걸고. 저 누구한테 걸고 싶어요? 자, 하여튼. 자, 방금 규영이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 에너지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에너지 보존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만 있어봐. 지금 재혁이 보고 있나? 재혁이 진짜 이거. 저기 그 스트리밍으로 본다 그랬는데 또 어디 놀러 갔네요. 진짜. 동판? 아니, 동판, 저기 준형? 그 재혁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규영이도 알겠네요? 근데 모르는 척해요? 왜 규영이 보면 모르는 사람인 척해요? 싫어한다고요?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요? 친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 말은 뭐 저런 여자애하고는 뭐 상종도 하기 싫어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규영님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규영이 옆에 가면 뭐 냄새 나요? 왜 규영이 왜 이렇게 싫어해요? 규영 내가 보기엔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왜 규형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앞으로 좋아할 수도 있다. 아니 아니,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될 거면 뭐 안 친해서 야 이상해. 시연아 이상하죠? 이상하죠, 시연아? 그럴 수도 있긴 그게. 이놈의 제기 어디 간 거야? 아, 나 진짜. 자, 보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스템의 열량 변화죠? 이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죠? 합한 게 누구의 열량 변화겠어요? 유니버스. 알겠죠? 그러면 에너지 보존이란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 이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보고 전 우주에 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유니버스는 우주잖아요. Q는 열이잖아. 그럼 우주 열이 0이다. 이 말은 전 우주에 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가까이 있는 태양만 하더라도 두근두근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태양도 두근두근한데 이 우주에 열이 없다. 이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주의 열량 변화 이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주가 함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Q라고 쓰는 건 열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열량의 변화량을 연력학적으로 Q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기억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식에 의해 얘 이렇게 넘기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너만 알겠죠? 알겠죠? 저 시험 거스 알겠죠? 자, 그 다음 1이라고 하자. 이거 마이너스 t분의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뭐를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에 있는 Q 시스템을 이렇게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로 바꾸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저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또 원 것스? 얘를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근거는? 좋아. 잠깐만. 여기 경남과학고 다니는 사람. 도원고사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저 맨 뒤에 있는 학생 한번 봐보세요. 저기 뭐라고요? 주목해 주세요. 등치 크네. 제가 경남과학고 다니는 애예요. 도원거스 이름은. 저기 규영아 누구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 당신이 지금 이걸 답을 못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좋아. 유찬거스 아니야 찬유거스. 자, 이거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돼요? 시연거스 이거 언제 이렇게 돼? 진짜 이상하네요. 자, 그다음에 민펀 이거 언제 이렇게 돼? 정답! 바로
등압 조건이요. 여기서의 등압은 특별한 등압이 아니라 그냥 일정한 지구 대기압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 뭐 행동을 하는데 지구의 대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억수로 특별한 조건이에요. 너무 보통의 조건이에요. 동환아. 아니, 동환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또 준영아. 우리 살아가는 지구에서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는데 지구 대기압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조건이에요. 아주 보통의 조건이에요. 아주 보통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의 등압이란. 그때 여기에 있는 연량 변화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엔탈피 변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예?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제발. 그래서 엔탈피 나온 김에 한번 복습을 하면 엔탈피 자 민펀이 했으니까 동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의 응? 정의 엔탈피 정의 여러분 연료값 다 까먹은 거예요? 와, 큰일이네. 좋아. 준형 엔탈피 정의 Q형 엔탈피 정의 응? 더하기 PV. 오,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기서 U로 표기한 건 그 무슨 물리량이에요? U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 그리고 P는 압력, V는 부피, PV는 에너지 할 때 그 V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에다가 부피 곱해서 더한 거, 그게 엔탈피예요. 알겠죠?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엔탈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슈. 이건 정의고, 그럼 이런 정의를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엔탈피라고 했어요? 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다 나왔거든. 근데 바로 등압 조건에서 들락날락한 열량이 엔탈피 변화량이 된다. 즉 얘를 엔탈피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약간의 수학적인 어떤 그 조절을 거치고 나면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을 엔탈피 변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이 엔탈피라는 함수를, 연력학적인 함수를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열량을 그래서 엔탈피 변화로 보통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여기 준영이가 얘기했듯이 등압 조건이라는 게 아주 보통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보통의 지구 환경에서 열량을 측정했다. 그럼 그건 그냥 다 뭐다? 엔탈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열량을 엔탈피 변화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원하겠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썼어요? 다 썼죠? 자, 그 다음 요 등호인데 요 등을 여기 쓸게. 이렇게 여기 등 여기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은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를 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 물질의 융해 엔탈피 혹은 증발 엔탈피로 바꾸어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관심 있는 시스템이 어떤 순물질들의 융해 과정, 순물질들의 증발 과정이잖아요. 어떤 물질의 융해, 어떤 물질의 증발을 지금 관심 갖고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경우는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를 융해 엔탈피 변화, 증발 엔탈피 변화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규형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얘들 막막 변한다 그랬어요? 거의 일정하다 그랬어요? 융해열이 됐건 증발열이 됐건 거의 상수라고 했죠? 거의 상수라고 했죠? 찬유 기억나요? 그렇다면 이 위쪽이 상수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t분의 1 이거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뭐 지금의 상태 변화에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이때 1, 2, 3 온도 조건에 따른 델타 S 서라운딩의 변화. 자, 요 밑에 쓸 거예요. 이제 요 밑에 쓰는 건데 여기 써볼게요. 1, 2, 자, 온도가 변할 수는 있죠. 맞나요? 온도가 뭐 영하 뭐 100도, 영하 200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뜨거운 100도, 200도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하의 온도일 수도 있고 영상의 온도일 수도 있고 뭐 온도가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렇죠. 하지만 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지금의 상태 변화에서 자, 융해열 항상 부호가 플러스예요?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융해열 항상 부호가 플러스예요?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시연아? 융해열 항상 양수죠. 증발열 항상 플러스예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양수죠. 왜? 칠판에 써놨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양수지. 양수고 온도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음수예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양수예요? 온도는 언제나 양수죠. 왜? 절대 온도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지금의 상태 변화에서는 여기 써놨네. 서라운딩의 무질소도는 언제나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상태 변화 과정에서 서라운딩의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무슨 말 알겠죠? 상태 변화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고체, 액체, 기체 이 순서로의 상태 변화에서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무조건 감소하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감소하는데 이게 만약에 저온 조건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작잖아. 이게 작으면 감소는 하는데 감소 폭이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온도가 클 수 있잖아. 아주 클 수 있잖아. 뜨끈뜨끈할 수도 있잖아. 그런 고온 조건에서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감소는 하는데 감소하는 정도가 작아진다고. 이해했어요? 시연아 이해했어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절대 증가할 수 없어요. 이 변화에서는 무조건 감소하는 게 맞는데 온도에 따라 고온에서는 조금만 감소하고 저온 조건에서는 크게 감소한다. 이 상황을 인식했어요? 이 상황을 인식하면 용액의 총괄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력학적인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 4.3 여기 줄게요. 해준다. 자, 요 상황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이차. 중간 단락을 지우자. 자, 그 다음 14.3 지금 언급하는 총괄성. 이 총괄성이 언제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성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왜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게 총괄성인데 이 총괄성이 사실은 맨날 성립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만 총괄성이 성립합니다. 그럼 그 특수한 조건이 뭐냐? 첫 번째 1. 용질은 비휘발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질이 냄새가 난다. 그런 애는 절대로 총괄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총괄성의 대상이 되려면 용질의 냄새가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주. 소금물. 둘 중에 하나는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용액의 총괄성은 누구한테만 적용 가능하죠? 민판? 용액의 총괄성은 바로 여기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소주는 안 됩니다. 자, 왜냐? 소주에서 용매 누굽니까? 소주에서 용매 누굽니까? 물. 소금물에서 용매 누굽니까? 물. 소주에서 용질 누굽니까? 규영아. 오, 바로 에테이놀이죠.
소금물에서 용질 누굽니까? NaCl이죠. 맞나요? 이때 NaCl은 증발합니까? 증발 안 합니까? NaCl은 증발 거의 하질 않죠.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곳인 염전에서는 NaCl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소금 공장인 염전에서는 NaCl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냥 쌓아두죠. 왜 그냥 쌓아둬요? 그냥 밖에 쌓아놔도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그냥 막 쌓아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NaCl은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증기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냄새 있어요? 소금 냄새 없어요? 소금은 냄새가 있을 리가 없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 여기에 있는 이 알코올 얘는 증발합니까? 증발 안 합니까? 알코올은 증발해요? 증발 안 해요? 증발 엄청 하죠? 얘는 매우 휘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용질 역시 휘발을 해버리면 이런 시스템은 총괄성을 수리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한다? 소금물 같은 데서만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NaCl이 증기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증기압이 의미 있게 조금 나타나게 하려면 열을 좀 가하면 되는데 몇 도 정도로 가열해야 되냐면 800도 정도로 가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금에다가 800도 정도를 가열하면 소금이 녹아서 액체가 돼요. 그런데 800도 정도로 가열을 해버리면 그 소금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것도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금을 800도로 가열해서 증발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조건에서는 얘는 증발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만 용액의 첨가성을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용질은 고체 용매에 섞이지 녹지 않습니다. 용해되지 않는다. 자, 저 두 번째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이런 거 교수들이 잘 물어요. 잘 물어요. 바닷물의 염도는 지역마다 같아요, 다 달라요? 바닷물의 염도는. 자, 바닷물의 염도는 전 세계 지구 지역마다 바닷물의 염도는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싹 다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닷물의 맛도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바닷물의 색깔도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서해하고 동해의 바다 색깔이 완전 다르죠. 서해는 바닷물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라기보다는 서해는 바닷물 색깔이 뿌옇습니다. 아주 탁합니다.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갯벌이라고 해서 해저 지형이 흙과 같은 아주 고운 흙들이 해저 지형이어서 걔네들이 물에 분산된 형태라 이 서해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50cm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부옇게 이렇게 흙 같은 게 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서해에서는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이제 뭐냐면은 인양을 할 때 거기는 갯벌에 의한 물이어서 물속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해서 들어가도 어떻게 되냐면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뿌 해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월호에서 그 뭐냐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 인양할 때 그 이제 잠수부들이 어떻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어서 찾았대요. 이제 주변을 휘적 하다가 손에 탁 걸리면 그걸 이렇게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는 이게 뻘에 있는 유기물들이 물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오염된 게 아니고요. 서해 바다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도 생물 다양성은 엄청나요. 서해가. 반면에 동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제도부터 해가지고 이 거제도가 이제 묘하게도 이제 우리 이 지역 앞바다가 남해와 동해의 경계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거제도부터 해서 저쪽이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이 바다는 또 기가 막히게도 아주 투명합니다.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쪽은 해저 지형이 흙이 아니라 돌멩이에요. 돌. 암석이어서 물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유되는 물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해 쪽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동해보다 저기 남태평양 이런 데 가면 완전히 투명한 이런 물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지역마다 바닷물의 성분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알겠죠? 조성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극지방, 과, 적도, 지역, 바닷물 중 염도가 더 높은 것은 어딜까요? 염도가 더 높은 것은 다른 말로 더 짠 거요. 극지방 바닷물하고 극지방이 남극 북극 얘기하는 거겠죠. 남극 북극 바닷물하고 적도 지역 바닷물 중에 어떤 바닷물이 더 짜냐고요. 어디가 더 짤까요? 이거 화학과 교수가 묻는다니까요. 이게 용액의 총괄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니까요. 도원 어디가 더 짤까요? 어? 이거죠? 답을 써놨잖아요. 이 답을 써놨잖아요, 지금. 예? 답을 써놨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 저기 줄게요. 준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고 여기 이제 니뽕이죠. 니뽕, 내뽕. 그래서 이제 남쪽 여기를 홋카이도가 여기를 오키나와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기후가 어때요? 완전 동남아예요. 여기는 완전 때 기후예요. 엄청 따뜻해요. 따뜻한 게 아니라 쪄 죽어요. 엄청 더워요. 근데 이 위쪽 여기는 홋카이도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얼어 죽습니다. 이게 일본이 그 은근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영토적으로 인구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일본이. 근데 하는 짓이 작아서 작게 보이는 거지. 이게 좀 이렇게 거시적 수치는 큰 나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홋카이도는 굉장히 춥고 이게 되게 따뜻한데 여기 있는 이 홋카이도에서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 뭐죠? 약간만 위로 올라가면 바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약간만 이 반대편으로 가면 어디가 있죠?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미국의 영토죠. 그리고 알래스카 옆이 캐나다고요. 이 정도 지리는 알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홋카이도에서 알래스카까지가 되게 가깝습니다. 의외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알래스카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영토가 점령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기 아주 어려운 지리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깬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알래스카를 얼마나 점령했느냐? 일주일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개빡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는 전략적인 의미가 아무런 전략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미군도 여기 미군과 캐나다도 여기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깃발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군도 미군도 얘들이 왜 미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막 이러고 있다가 다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본애들 이상한 애들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여기 있는 러시아와 알래스카 요 사이의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해요? 이 사이 바다를. 여기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베링해라고 합니다. 이 베링해 위쪽부터 다 먼 거예요.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북극에는 뭐가 많아요? 북극에는 빙하가 많잖아. 그래서 이 빙하가 베링해를 따라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럼 빙하가 뚝뚝 떨어져서 내려오면서 자 북쪽은 춥지만 내려올수록 점점 온도는 떨어지겠죠.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빙하가 베링해 근처에선 큼지막한 게 아래쪽으로 해류 대순환에서 내려올수록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 떠내려오는 빙하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홋카이도. 그래서 이 베링해를 지나 이 빙하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 이 홋카이도 근처의 바다를 오호츠크해라고 합니다. 오호츠크라는 이게 러시아어 같은데 그래서 오호츠크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여행 상품 중 홋카이도에 가서 오호츠크에 있는 떠내려오는 빙하를 관광하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를 누가 갔느냐? 바로 무한도전이 간 겁니다. 무한도전 알아요? 저기 뭐야? 규형 무한도전 알아요? 무한도전. 그거 해야지 빨리. 그거 빨리 해줘 빨리. 도전 이거.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무한도전 오호츠크의 특집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본 사람? 무한도전 오호츠크의 특집. 시연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이거 완전 재밌었습니다. 완전 재밌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무한도전 멤버가 최고의 멤버였을 때 누구였냐면 이제 노홍철도 있고 길도 있고 이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길하고 노홍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치고 해고 이제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냐면 탈퇴하고 이랬었는데 그러기 전에 그 제일 재밌었을 멤버 그 멤버들이 요 해갖고 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광을 어떻게 하냐면 빙하가 떠내려오잖아? 그러면은 그 전문 가이드의 지시와 지도를 따라서 떠내려온 빙하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갔다가 빙하가 크지도 않아. 빙하가 뭐 한 반경 1.5m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야. 그럼 배에 있다가 그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빙하가 조그마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빙하가 가만히 있겠어? 빙하가 줄렁줄렁 하겠어.
출렁출렁 하겠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빙하가 그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떠내려온 빙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를 이렇게 휙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규영아 재밌겠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한 빙하를 위를 걸어 다니다가 당연히 빙하와 빙하 사이는 뭡니까? 빙하와 빙하 사이는 차가운 바닷물이잖아요.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알겠어요? 얼어 죽습니다. 빙하가 떠 있는 바닷물 몇 도죠? 빙하가 떠 있는 바닷물 몇 도예요? 어느 점 내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 화학을 배웠으니까 바로 답해야 되죠. 빙하가 떠 있는 바닷물 어느 점 내림을 고려하지 않아도 몇 도? 0도.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면 온도 몇 도? 0도. 빙하가 떠 있는 물은 0도. 알겠어요? 0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고통과 함께 15분 내에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관광을 하라고? 바로 특수 수트를 입습니다. 어떤 수트를 입냐면 완전히 고무로 밀폐되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이 고무 안에 이렇게 풍선처럼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트를 입으면 완전 눈사람처럼 둥글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이 안에 공기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실수로 물에 빠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고무로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찬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얼굴 정도에만 찬물이 좀 묻는 거죠. 하고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건져내고 뭐 이러는 거지. 그런 관광 상품이 홋카이도에 있더라고요. 그걸 무한도전 멤버들이 가서 열심히 관광을 하고 게임을 하고 하는 거야. 이때 당연히 무한도전 멤버들이니까 당연히 유빙을 걸어 다니다가 일부러라도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붕덩 빠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노홍철 멤버가 유빙을 뛰어다니다가 그 사이로 붕덩 빠지면서 했던 이 노홍철 멤버의 그 대사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노홍철 멤버가 유빙을 이렇게 폴짝 뛰어다니다가 붕덩 빠지면서 했던 노홍철 멤버의 말 뭘까요? 풍덩 빠졌으니까 한번 바닷물 속에 푹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력 때문에 올라왔을 거 아니야. 얼굴에 바닷물이 묻었겠지. 그때 노홍철 멤버가 했던 말 뭘까요? 오! 앉자! 나는 그걸 보고 용에게 총갈성. 주변에 아무도 저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의아해할 때 나는 그걸 보고 용에게 총갈성을 떠올렸죠. 민판 대단하죠? 대단하죠? 동안 대단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능을 봐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기억나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너무 많이 찍었어.